자,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국제금융론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개념들을 좀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수지표, 그 다음에 환율 제도,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기초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국제금융 이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강의 구성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국가 간의 거래가 크게 이제 경상거래하고 그다음에 금융거래, 자본거래 또는 자본거래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학습을 좀 간단한 데서부터 단순한 데서부터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가 간의 금융거래는 없고 주로 일어나는 거래가 경상거래, 그러니까 상품하고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주로 일어나는, 무역이 주로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이제 경제를 먼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는 일어날 수는 있어요, 이 경제에서도. 그렇지만 금융거래가 일어나는 것은 저쪽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아니면 저쪽에 주식이 유망하기 때문에 그거 수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은 뭡니까?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다 외환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하려면은 할 수 없이 뭡니까? 부족한 외환을 어디서 빌려가지고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식의 금융거래는 금융거래이긴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가 목적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고, 무역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래다. 그래서 이런 거래를 우리가 보통 보정적인 거래라고 부릅니다. accommodating이라고 하는 용어로. 그래서 이런 보정적 거래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보정적 거래는 수입이나 수출이라고 하는 주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이제 지불 수단을 습득하기 위한 거래니까, 그래서 그런 경제를 먼저 분석을 하고, 즉 주된 거래가 경상거래고, 금융거래가 있지만 이 금융거래는 경상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보정적인 거래만 있는 이런 경제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경상거래도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금융거래, 수익을 목적으로 또는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이제 금융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자유롭게 일어나는 그런 경제로 모형을 이제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전에는 이제 주로 경상거래가 주된 거래인 그런 이제 경제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가 간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경상거래든 금융거래든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하고 이와 같은 거래가 자유롭게 일어나는 경우는 무언가 이제 차이점이 있겠죠. 그 차이점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국가 간에 거래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나라하고 다른 나라 간에 연계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연계가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두 나라 간에 무역 거래가 일어난다. 수출하고 수입이 자유롭게 일어난다. 그럼 수출하고 수입이 자유롭게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두 나라 간에 무언가 좀 연계관계가 생길 겁니다. 또 나중에 이제 금융거래까지 자유롭게 일어난다? 그럼 또 거기도 무슨 연계가 생길 거예요. 그 두 나라 간의 거래가 자유롭게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이 연계관계가 크게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구매력 평가고 또 하나가 이자율 평가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제 지금은 금융거래는 일단은 주된 거래가 아니고 주로 이제 무역 거래가 주로 일어난다, 국가 간에.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구매력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여기 조금 내용이 길 수도 있어요. 길면은 일부는 다음 강의로 넘겨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력 평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매력 평가는 뭐 한자도 적어놓고 영어도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적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잘못하면 이제 평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할 수. 보통 평가 그러면 evaluate 한다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는 특수한 의미입니다. 이 평자가 이제 평평할 평자죠. 그러니까 같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가치가 같아진다. 구매력이 같아진다. 아니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purchasing power parity, parity가 같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parity를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이고, 여기 뭐 단어가 길기 때문에 보통 줄여가지고 PPP라고 이제 많이들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구매력 평가는 뭐냐? 뭐 이 국가 간의 상품 거래, 상품이라는 것은 이제 재화하고 서비스를 말하죠. 일어나게 되면은 양국의 물가하고 환율 간의 어떤 그 장기적인 균형 관계가 성립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구매력 평가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 장기적인 균형 관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어떤 장기적인 균형 관계가 나타날 것이냐, 두 나라의 화폐의 구매력이 같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나라 화폐의 구매력이 같아진다. 이게 이제 두 나라 화폐의 구매력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 화폐 이만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과 한 개를 살 수가 있다. 그러면은 미국하고 우리나라 간의 이 사과의 교역이 아주 자유롭게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달러화를 가지고 또 이 사과 하나를 살 때 달러가 얼마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필요한 달러화의 양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이 사과 한 개를 사기 위한 원화의 양을 원달러 명목 환율을 가지고 달러로 환산했을 때 그 달러 금액만큼 사과 하나를 사는데 필요한 돈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매력이 같아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사과 하나를 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3,000원이 든다. 한 개. 그러면 이제 3,000원의 구매력이 사과 한 개죠. 자,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000원은 뭡니까? 3불에 해당되죠. 이 3불 가지고 사과를 한 개 살 수 있으면은 두 나라의 화폐의 구매력이 같아지는 거예요. 3불하고 3,000원은 달러당 1,000원이라는 명목 환율로 환산했을 때 같은 돈이거든요. 근데 이 같은 돈을 가지고 사과 한 개라는 것을 같이 똑같은 걸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는 3,000원 가지고 사과 하나 살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3불 가지고 사과 뭐 한 개를 못 산다. 0.5개밖에 못 산다. 라고 하면 구매력 평가가 성립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구매력 평가입니다. 뭐 아주 간단한 용어죠. 이 구매력 평가는 그런데 상당히 이제 많은 용도로 쓰입니다. 그 균형 환율을 장기 균형 환율을 결정하는데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지금 막 시장에서 움직여요. 근데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1,130원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균형 환율이냐, 제대로 시장의 어떤 수급을 반영하고 있는 환율이냐, 아니면 무슨 어떤 왜곡된 요인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느냐, 환율이 지나치게 높아졌느냐. 만약에 뭐 후자라면은 정책 당국이 들어가가지고 개입을 할 명분이 있는 거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또 예측. 만약에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구매력 평가로부터 이탈하는,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가 성립되지 않는 수준으로 이탈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구매력 평가를 성립시키는 수준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 라고 하면 이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환율이 지금부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개방 거시경제 모형, 그러니까 개방 경제에서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나 이런 모형을 할 때 우리나라 물가하고 외국의 물가하고 무역이 일어나면 뭔가 연계관계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관계를 구매력 평가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규정을 지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매력 평가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는 두 가지 종류의 구매력 평가는 절대적 구매력 평가, 뭐 어떤 적을 빼고 절대 구매력 평가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상대적 구매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Absolute PPP, Relative PPP. 그래서 앞에 글자를 따서 APPP, RPPP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절대적 구매력 평가 먼저 소개하죠. 이거는 뭐냐면은 양국의 물가 수준하고 환율 간에 성립되는 관계입니다.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양국의 물가 수준하고 이거는 환율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물가의 변화율하고 환율의 변화율 간에 성립되는 관계입니다. 절대적 구매력 평가 얘기하겠습니다. 절대적 구매력 평가를 그냥 먼저 노테이션을 가지고 설명을.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이와 같은 이제 모형에서 이제 노테이션에서 이 자국을 뭐 여러분들 그냥 쉽게 한국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직접 표시법을 내추럴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환율 표시할 때 자국을 한국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뭐 쉽습니다. 이건 편하고 뭐 외국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P하고 P스타가 있는데 스타가 붙어 있는 것은 외국입니다. 자, 그럼 P는 우리나라의 물가인데 그 단위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자국 화폐 단위, 그러니까 원화로 표시된 물가 수준. 이때 P라고 하는 것을 물가 수준이라고 내가 부르는 것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물가 지수라고 부르질 않았습니다. 물가 수준입니다. 오늘 방금 뭐 거시경제에서도 강의를 했지만 물가 수준은 단위가 원입니다. 원. 그죠? 몇 원이에요. 이런 어떤 바스켓이 있다. 이 바스켓에는 물건이 첫 번째 물건부터 n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 그 양이 각각 Q1, Q2, QN이다. 그러면 이 바스켓을 사는데 얼마가 드느냐? 당연히 가격 곱해가지고 더하겠죠. 단위는 원이 나오겠죠. 당연히 원이 나옵니다. 이 물가 수준입니다. 가격하고의 차이는 물가 수준은 하나의 물건의 가격이 아니고 여러 물건의 통합적인 어떤 평균적인 가격이죠. 물가 지수는 기준연도의 바스켓의 가격하고 비교년도 비교년도가 아니고 T년도의 바스켓의 가격하고 기준연도의 바스켓의 가격을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T년도 가격을 물가 수준을 기준연도 물가 수준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한 게 물가 지수죠, 그죠? 그래서 물가 지수는 뭡니까? 위도 원이고 아래도 원이니까 원원 약분되고 단위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준연도의 값이 100이 되도록 그렇게 지수화시켜 놓는 겁니다. 자, 여기는 P는 물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물가 지수를 가지고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물가 수준만 갖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 구매력 평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썼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우습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알면은 제대로 이해를 한 거죠. 왜 우스운지를. 자, P는 자국화폐 단위로 표시된 자국의 물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원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위가. P스타는 외국의 물가 수준인데 단위는 외국 화폐 단위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외국이 미국이라면 당연히 달러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P하고 P스타를 바로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는 원화로 표시되고 하나는 달러로 표시되고. 이거를 같은 단위로 우리가 환산해 주기 위해서 뭡니까? 환율을, 명목 환율을 이용했습니다. S는 그러니까 명목 환율입니다. 어떤 명목 환율이냐? 외화 한 단위당 자국화폐 몇 단위, 즉 직접 표시법으로 표시한 명목 환율입니다. 그러면은 P스타가 달러로 표시되어 있고 S는 달러당 몇 원이니까 곱하면 원화로 되겠죠. 그러면 원화로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같아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 P나 P스타가 동일한 바스켓이거든요. 이게 뭐 동일한 물건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이게 사과다. P가 한국에서의 원화로 표시된 사과 가격, P스타가 미국에서 달러로 표시된 사과 가격. 절대적 구매 평가가 성립된다 하면 3달러짜리 가격을 달러당 1,000원이라는 환율로 이용해가지고 원화로 환산했을 때 3,000원 같아진다. 절대적 구매 평가 성립된다. 근데 이건 우리 하나의 물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물건, 여러 개의 물건의 평균적인 수준이니까 보통 이렇게 바스켓을 가지고 따진다는 것이죠. 똑같은 바스켓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바스켓, 뭐 안에 들어있는 뭐 사과, 배, 자동차, 뭐 영화 들어있지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바스켓을 원화를 주고 사고 달러를 주고 산다라고 할 때 명목 환율을 이용해서 같은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같아져야 된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P는 SP 스타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는데 S는 이제 그래서 명목 환율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명목 환율을 E이라고 하는 걸로 쓸 수도 있고 S를 가지고 쓸 수도 있다. 요걸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SP 스타를 P로 나눈 것이 1이 돼야 된다. 항상.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SP 스타를 P로 나누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실질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질 환율의 개념을 배우면은 그냥 이게 단순히 전환시킨 게 아니고 실질 환율의 값이 항상 1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절대적 구매력 평가의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환율이 두 나라의 물가 수준 간의 비율하고 같아진다. 명목 환율이. 이것도 또 하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은 식을 뭐 다르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근데 구매력 평가는 여러분들이 좀 이것을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은 두 나라 간의 상품의 거래, 즉 수출입이 자유롭게 일어날 때 두 나라의 물가하고 환율 간에 성립되는 장기적인 어떤 균형 관계이지 이것이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썼다고 해가지고 환율이 반드시 물가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된다. 이런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세 변수가 다 뭡니까? 내생 변수로서 움직이는데 이것이 이제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면서 움직이게 돼요. 왜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느냐? 사실 이 절대적 구매력 평가 또는 구매력 평가의 근거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쉬운 근거는 일물일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은 뭡니까? 똑같은 물건이라면은 같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똑같은 물건이 뭐 101호에서는 똑같은 사과인데 1,000원에 3,000원에 팔리고 102호 옆방에서는 2,000원에 팔린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이 경우는 이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똑같은 사과인데 다른 가격에 지금 매매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오래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2,000원에 이것을 사갖고 와가지고 3,000원에 여기서 이제 팔려고 들 겁니다. 팔면 팔수록 이익을 봐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행위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아비트라지라고 그러죠. 또는 뭐 우리말로 재정 거래, 차익 거래, 뭐 이렇게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가격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이 차익 거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가격이 같아지도록 만들어주죠. 왜냐하면 사갖고 오는 저쪽에서는 2,000원부터 가격이 올라갈 거고, 내가 사갖고 오니까. 갖다 파는 여기서는 3,000원이었던 게 가격이 내려가고. 그래서 뭐 아마도 한 2,500원 정도의 양쪽에서 사과 가격이 같아지겠죠. 자, 이 일물일가의 법칙은 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의 매매뿐만 아니고 똑같은 사과인데 이것이 원화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다 라고 할 때도 가격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근데 달러로 표시되어 있고 원화로 표시되어 있을 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정하기 위해서는 그냥 판정을 할 수가 없죠.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까? 명목 환율이 얼마인지가 알아야 돼요. 여기는 3불이고 여기는 3,000원이다.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되고 있느냐?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면 성립되고 있는 거고 달러당 800원이면 성립 안 되고 있는 거고 달러당 800원이다. 그러면 3불짜리는 2,400원이니까 뭡니까? 달러로 사서 원화로 팔면은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죠. 2,400원 가지고 달러 환율 800원에 달러로 3불을 바꾼 다음에 3불 가지고 사과 하나 사서 다시 이제 3,000원에 팔면은 위험 부담 전혀 하지 않고 600원을 벌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환전하는데 수수료나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600원보다 훨씬 작을 테니까 당연히 가격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 PI는 I번째 재화의 가격이 똑같은데 뭡니까? 이 P는 물가 수준이고 이거는 개별 재화의 가격입니다. 이거는 달러로 표시된 I번째 재화의 가격이고 똑같이 뭡니까? 명목 환율을 이용해 가지고 동일한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가격이 같아져요. 일물일가의 법칙. 그럼 이런 일물일가의 법칙이 이 바스켓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재화에 대해서 성립이 된다면 그럼 뭡니까? 이 바스켓 전체의 가격도 사이에도 즉 물가 수준 사이에도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절대적 구매력 평가의 근거는 뭡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고 일물일가의 법칙의 근거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익거래죠. 이게 성립 안 되면 차익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 안 되거나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되지 않는다. 현상에 있어서 가격의 차이가 나는데도 좁혀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뭡니까? 무언가 차익거래를 막고 있는 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차익거래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거기서 이제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구매력 평가가 얼마나 잘 성립되는지는 차익거래가 얼마나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절대적 구매력 평가입니다. 이 절대적 구매력 평가를 좀 재미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빅맥입니다. 빅맥 환율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지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 주간지죠. 주간지인데 뭐 타임지나 뭐 비즈니스위크는 좀 경제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이제 뭐 사회 정치를 다 다룬다라고 한다면 이코노미스트지는 주로 이제 경제에 좀 치중되어 있는 그리고 상당히 그 기사가 경제의 분야에 잘 훈련되어 있는 기자들이 쓴 기사라서 기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엉터리 기사, 경제적으로 엉터리 기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이코노미스트지가 뭘 했냐면 1986년부터 뭐 처음에 재미삼아서 했을 거예요. 이거를 각국의 그 맥도날드에서 팔리고 있는 빅맥의 가격을 조사해가지고 리포트를 이제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처럼 나라가 크면은 여러 지역이 아마 평균을 아마 내가지고 할 거고요.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PPP하고 연결이 되는 게 빅맥은 뭐 이것은 맥도날드가 상당히 이제 제품 표준화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빅맥이나 뭐 미국의 뉴욕에서 팔리는 빅맥이나 뭐 특별할 게 없거든요. 거의
제품의 품질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빅맥은 동일한 재화다. 한국에서 팔리는 거나 러시아에서 팔리는 거나 뭐 태국에서 팔리는 거나 동일한 재화다. 그러면 이제 동일한 가격이 형성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딱 있습니다. 뭐 미국은 3.2달러. 이게 좀 오래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2007년 데이터인데 이게 뭐 최근하고 좀 다른 것 좀 이해를 하고요. 3.2달러.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2,900원. 이건 뭐 너무 싸죠 지금 빅맥이. 자, 그런데 뭐 이렇다 하면은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구매력 일물일가의 법칙이 만약에 빅맥에 대해서 성립이 된다면은 3.2달러하고 2,900원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다른 화폐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같은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뭡니까? 당시의 명목 환율. 그래서 이 당시의 명목 환율 가지고 환산하니까 명목이 942원입니다. 그래서 942원으로 환산하니까 2,900원은 달러로 3.08원이에요. 그럼 3.08하고 3.22하고 뭐 조금 차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성립 안 된다, 성립된다. 이거는 조금 이제 왜냐하면은 그 거래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비용들이 있으니까 뭐 안 된다고 보기도 그렇고 뭐 된다고 보기도 그렇고 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아주 정확한 잣대로 따지면은 이제 성립이 안 된다. 그럼 뭐 어떻게 얼마나 이제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빅맥 가격이 미국에 비해서 싼 거죠. 싸다는 얘기는 거꾸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빅맥 가격이 더 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화 가치가 달러 가치에 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자, 이 2,900원하고 3.2달러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려면 명목 환율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걸 우리 거꾸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PPP 환율이라고 하는 건데, PPP 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계산하면은 달러당 901원이 돼야지. 동일한. 근데 실제 환율은 942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환율이 942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빅맥을 똑같은 빅맥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이 미국의 3.22달러고 2,900원이고 이것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려면은 환율이 901원이 돼야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PPP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 대한민국의 2,900원이고 3.22달러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뭐 요렇게 세 가지 표현 중에 아무 표현을 써도 되지만은 2,900원 P가 제 세 번째 거예요. 3.22달러. 그러면 S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구매력 평가가 성립되려면은 S가 901원이 돼야 됩니다. 이 빅맥 PPP 지수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2,900원 나누기 3.2달러.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하면은 49루블, 그럼 49루블 나누기 3.2달러.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싱가포르 합니다. 싱가포르 3.6 싱달러 나누기 3.2달러. 그러면은 PPP 지수는 1.12가 돼요. 그러니까 요 칼럼이 나오는 값들은 전부 다 뭡니까? 구매력 평가가 성립되도록 만들어주는 환율 수준입니다. 요거는 실제 환율이에요. 그럼 요거보다 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구매력 평가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 환율보다 요 환율이 높다. 실제 환율이 높다라는 것은 구매력 평가를 성립시키는 환율 수준에 비해서 뭡니까? 실제 환율이 원화 가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평가시키고 있죠. 환율이 높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 이거 빅맥이라는 거 뭐 물건 하나인데 이거 가지고 뭐 PPP 성립되느냐, 화폐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느냐 여부를 따지는 거 이건 뭐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재미에 치중된 얘기가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부분적으로는 좀 이게 그래도 방향이나 이런 것이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빅맥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하나의 재화가 아니고 이것도 바스켓입니다. 그죠? 이 안에도 뭐 여러 가지 들어있잖아요. 빅맥 안에 빵도 들어있고 뭐 햄버거 패티도 들어있고 뭐 야채도 들어있고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이 빅맥 안에는 뭡니까? 이 빅맥을 파는 가게가 내는 렌트도 일부 들어있죠. 이게 뭐 도시에서 팔리느냐 시골에 값싼 데서 렌트가 싼 데서 팔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한복판에서 팔리는 빅맥하고 뭐 몬태나주에서 팔리는 빅맥하고는 당연히 가격이 다릅니다. 또 이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빅맥 서비스하는 그 종업원의 인건비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빅맥이 그냥 빅맥이 하나 물건 하나가 아니고 이것도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가 들어있는 하나의 바스켓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왜 빅맥을 쓰느냐? 또는 왜 빅맥을 보면은 뭡니까? 이거는 다 뭡니까? 재화의 각 나라의 화폐 단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가 수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 구매력 평가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빅맥이 이제 인기를 끌다 보니까 뭐 다른 또 잡지사에서는 뭐 스타벅스 지수 해가지고 이제 스타벅스에서 팔리는 또 뭐 아메리카노인지 뭐 라떼인지 뭐 이거 가격을 또 조사해서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자, 네. 요거는 뭐 비슷한 얘기니까 이거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절대적 구매력 평가 현실은 어떻냐? 현실에 있어서 이런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잘 성립이 되느냐? 우리가 빅맥에서 봤듯이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그렇게 쉽게 성립되는 예를 찾아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재화에서는 뭐 좀 찾아볼 수 있지만 여러 재화에서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잘 성립이 되질 않아요. 자, 그럼 왜 그러냐? 왜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잘 성립이 되지 않느냐? 클루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익거래 비용에서 찾는. 자, 수송비용. 이게 미국의 빅맥하고 한국의 빅맥에서 큰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미국 빅맥을 한국에 수송해가지고 와가지고 팔려면 대기로 해서 배기로해서는 뭐 갖고 와서 팔 수 있지만 미국에서 가져와서 판다. 이거는 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내가 3.08하고 3.02달러 이 정도면은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되는 걸 봐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이제 뭐 당연한 거. 관세, 쿼타 등의 무역 제한 조치가 있으면 가격 차이가 나는데 수입해서 팔려고 하면은 수입 못한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가격차가 벌어져 있겠죠. 요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국경 효과라고 하는 것, 보더 이펙트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국경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구매력 평가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 또는 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로 보통 이제 수송 비용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국가가 어디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이 이론이 맞다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큰 나라니까 미국이 일단 데이터가 일단 많으니까 그러면 뉴욕하고 LA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뉴욕에서 뭐 가까운 도시 뭐 펜실베니아라든지 보스턴이라든지 뭐 이런데 사이에 가격의 차이하고 도시마다 가격 차이는 좀 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LA하고의 가격 차이는 당연히 뉴욕하고 LA가 더 큰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죠? 그까지는 이제 내추럴한데, 이제 누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캐나다에 있는 도시들을 이제 하고, 미국 도시들의 이제 간에, 요거는 이제 화폐가 다르니까 환산을 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죠. 를 봤는데, 이제 캐나다의 큰 도시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이게 워낙에 추운,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제일 살기 어려운 데보다도 다 위에 있잖아요, 캐나다 도시들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국경에 붙어 있습니다, 큰 도시들이죠. 뭐 밴쿠버라든지 토론토라든지 뭐 다 붙어 있어요. 뭐 일부 이제 예외가 이제 에드먼튼 같은 것은 이제 거기 기름이 나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에드먼튼 뭐 오일러스, 하키팀 이름이, 아이스 하키팀 이름이 오일러스잖아요. 기름이 나니까 뭐 돈 벌려고 거기 도시가 만들어진 거고, 대부분의 다른 도시들은 다 이 국경 쪽에 있어. 그럼 이제 거기에 바로 인접한 국경 인접에 미국 큰 도시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밴쿠버 그러면 이제 시애틀이 굉장히 가깝고, 뭐 토론토 그러면은 뭐 아마도 보스턴이라든지 뭐 로체스터라든지 뭐 이런데 뭐 뉴욕 이런 데가 가까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굉장히 가깝습니다, 수송거리가. 반면에 이제 밴쿠버 시애틀하고 뭐 미국의 그 서쪽의 끝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샌호세라든지 뭐 LA라든지 훨씬 거리가 멀죠. 또 뭐 동쪽이라면은 이제 뉴욕이나 보스턴하고 토론토 사이의 거리보다 뉴욕 보스턴하고 뭐 마이애미 간의 거리가 훨씬 더 멀잖아요. 그러면은 수송 비용은 훨씬 미국의 뉴욕하고 마이애미 간의 수송 비용이 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학자들이 뭘 했냐면은 토론토하고 뉴욕 간의 가격의 차이, 뉴욕하고 마이애미 간의 가격의 차이. 수송 비용만 생각하면은 당연히 뉴욕하고 마이애미 간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요. 또 시애틀하고 LA 사이에 또는 뭐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요. 샌디에고나.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 내 도시 간에는 암만 멀어도 멀다 하더라도 그 국경에 인접한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두 도시 간의 가격 차이보다도 훨씬 가격 차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더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미스테리죠. 왜냐하면 수송 비용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보더 이펙트는 이제 국경을 넘어갈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물론 관세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뭐 캐나다하고 미국은 나프타이기 때문에 관세가 상당히 낮거든요. 뭐 그런데도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뭐 그 이외에도 환전도 해야 되고, 뭐 이걸 이제 이게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현상을 국경효과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아직도 뭐 100% 만족스럽게 설명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국경효과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를 하느냐? 구매력 평가가 그만큼 성립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아주 인접해 있는, 그리고 나프타에 속하기 때문에 무역이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에도 가격차가 상당히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구매력 평가는 현실에 있어서는 잘 성립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구매력 평가가 성립되지 않느냐? 절대적 구매력 평가. 비교역제. 자, 이 비교역제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죠. 자, 비교역제는 문자 그대로 영어에 이제 영어로는 non-tradable입니다. non-tradable. 또는 뭐 non-traded good. 그러니까 교역이 되지 않는 제. 반대되는 제어가 이제 tradable이라고도 부르고 traded good. 교역제, 교역이 되는 제. 두 나라 간에 이제 수출입이 되는 제.
비교육제는 국가 간에 수출이 되지 않는 재화예요. 왜 수출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수출입하는데 비용이 워낙에 많이 들면 수출입이 안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제도, 면허. 예를 들어서 뭐 의료 서비스인데 뭐 한국의 의사 급여가 미국보다 훨씬 낮다 하더라도 한국 의사를 미국에서 데려다 쓰지를 않는다. 왜? 면허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어떤 재화는 문화적인 차이로 또는 뭐 기호의 차이로 A라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해서 많이 먹고 쓰는데 B라는 나라에서는 안 쓴다. 그것도 교육이 될 수가 없죠.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고자 하는 것은 비교육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예외적인 재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육제는 상당히 범위가 넓고 양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제가 뭐 전체 95%고 비교육제가 5%고 이런 수준의 레벨이 아니고 비교육제, 교육제가 5대 5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거는 이제 나라마다 달라요. 이건 뭐 나라마다 교육제, 비교육제 비중이 얼마냐. 이건 뭐 어떤 것은 따지기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비교육제, 교육제. 그래서 이건 뭐 굳이 요거는 교육제고 요까지는 비교육제고 그래서 교육제는 51점 몇 프로고 비교육제는 48점 몇 프로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그게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나라에서 쓰는 물건들에 비교육제가 상당 수준 들어있다. 절반은 교육제인데 절반은 비교육제. 그러면 이 비교육제는 뭡니까? 문자 그대로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 나라 간에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아비트라지에 의해서 가격이 같아지지 않는 재화예요.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교육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또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구매력평가 성립되는 걸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차별화. 여러분들 미시경제에서 배웠던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입니다. 이거는 생산자가 두 시장에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두 시장을 생산자가 분할할 수 있을 때. 분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독점력이나 뭐 과점력을 가지고 있을 때 분할할 수가 있고요. 두 시장을 분할할 수 있으면은 A 시장하고 B 시장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서로 다르다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서로 다른 가격을 매김으로써 종합적인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죠. 이건 뭐 미시경제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주 호모지니어스한 곳, 원유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같은 이런 것을 빼고는 상당히 많은 재화들은 뭡니까? 브랜드 네임에 의해서 독점적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재화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독일에 머시디스 벤츠가 있다. 머시디스는 미국에 팔 때, 한국에 팔 때 다 가격 정책을 다르게 가져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생산자로서는 옵션이 생기는 겁니다.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길 거냐 안 매길 거냐. 매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프로듀서 커런시 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하나 생산해가지고 받는 가격이 10만 원을 받으면 된다. 이게 생산 가격이 10만 원인데 우리나라 이걸 이제 미국에도 팔고 일본에도 판다. 라고 할 때 달러당 1,000원이 명목원이 달러당 1,000원이다. 그러면은 10만 원 받으려면 달러로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100불 받으면 되죠. 그러면 100불. 그 100불의 근거는 10만 원 나누기 1,000. 자, 일본에 팔아야겠다. 달러당 1엔당 예를 들어서 지금 9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10만 원 받으려면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대략적으로 11,111엔 맞나? 그러면 11,111엔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10만 원 나누기 9. 1원당 1N당 9원이니까 9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격을 매기는 것을 프로듀서 커런시 프라이싱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자기 나라 화폐 단위로 일정한 값을 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파는 가격을 환산해가지고 매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구매력 평가가 성립이 됩니다. 왜? 그 환산하는 공식 자체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도록 환산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1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달러당 1,000원이다. 그러니까 1,000원 나누면 100불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도록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PCP라고 우리가 부르는 경우는 당연히 뭡니까? 구매력 평가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LCP입니다. 로컬 커런시 프라이싱. 로컬 커런시 프라이싱은 뭐냐면 반도체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10만 원이지만 이거를 이제 팔 때 미국은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로열티가 있다. 그래서 가격을 많이 올려도 수요가 별로 줄지 않는다. 수요의 가격이 낮다. 그럼 이걸 이용해가지고 독점적 경쟁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격 높게 매겨야 되죠. 100불이 아니고 한 150불 정도 매겨도 수요가 별로 안 주니까 나는 좋다. 일본은 뭐 안 그래도 뭐 자기네들 반도체 생산업체도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이건 안 사준다 얘네들이. 그러면 일본은 낮게 가잖아. 그러니까 아까 뭐 11,111엔이라고 했지만 뭐 그게 아니고 뭐 8,000엔, 7,000엔 이렇게 팔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뭡니까? 시장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거고 이것은 뭡니까? 일물일가 법칙, 구매력 평가하고 관계없이 이 시장은 수요의 가격 탈수성이 높으니까 낮게 가져가고 이 시장은 다르게 가져가고 당연히 성립 안 되겠죠. 일물일가 법칙. 이렇게 가격 차별화, 즉 독점력이나 독점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가격 차별화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얘네들이 다 가격 차별화를 한다는 건 아니고 가격 차별화를 하는 기업이 있고 안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안 하는 기업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 차별화를 하는 기업 때문에 뭡니까? 바스켓에 간에는 구매력 평가가 성립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중에 일부는 가격 차별화가 되고 일부는 안 된다. 그러면 가격 차별화를 하는 놈 때문에 구매력 평가 성립 안 될 수 있겠죠. 이제 이 뭐 실제로는 이제 그 바스켓을 다른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각국마다 이제 사용하는 바스켓이 다른데 이거는 이 마지막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뭐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대적 구매력 평가. 그러니까 절대적 구매력 평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립 안 될 수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구매력 평가가 성립되려면은 절대적 구매력 평가보다는 좀 더 뭡니까? 완화된 덜 까다로운 그런 이제 구매력 평가를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상대적 구매력 평가. 자, 상대적 구매력 평가는 양국의 물가 상승률하고 물가 변화율하고 환율 변화율 간에 이 관계가 성립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립되면 되느냐? 파이는 이제 국내 물가의 상승률이고요. 파이 스타는 외국 물가의 상승률이고요. S 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상승률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간에 어떤 관계가 성립되어야 되냐면은 파이는 S 햇 더하기 파이 스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외국 물가 상승률 더하기 환율 상승률 같아지면은 상대 공매력 상승률. 또는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거 좌우로 옮겨가지고 이걸 옮기면 환율 상승률하고 양국의 물가 상승률의 차이가 같아지면 상대적 공매력 평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상대적 구매력 평가입니다. 그런데 상대적 구매력 평가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후적인 게 있고 사전적인 게 있습니다. 사후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작년의 물가 상승률, 작년의 환율 변화율 간에
구매력 평가가 성립되느냐, 이걸 보면은 이건 사후적인 것이고, 지금 금년에 아직 금년 물가 상승률 다 안 나왔잖아요. 아직 뭐 9개월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금년에 물가 상승률하고 금년에 환율 변화도 아직 9개월 남아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간에 이 관계가 성립될 것이냐,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예상치 가지고밖에 따져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예상치 간에 구매력 평가가 성립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전적 구매력 평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테스트를 할 때는 사후적인 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보다는 이걸 많이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요렇게 한 것이 절대적 구매력 평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절대적 구매력 평가에서 SP스타 나누기 P가 SP스타하고 P가 같아져야 된다는 것도 절대적 구매력 평가예요. 그 등호를 넘겨가지고 SP스타 나누기 P가 1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 구매력 평가였습니다. 그죠? 그때 SP스타 나누기 P를 우리가 실질 환율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실질 환율의 보다 정확한 정의, 개념 이런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것을 우리가 실질 환율이라고 부른다고만 좀 이해를 해주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이 환율 상대적 구매력하고 절대적 구매력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이 실질 환율이 1이 돼야 됩니다. 상대적 구매력 평가는 이 실질 환율이 컨스턴트이기만 하면 됩니다. Q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일정하죠. 1이 돼야 된다는 것은 컨스턴트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죠. 왜냐하면 2로 컨스턴트 할 수도 있고 3으로 컨스턴트 할 수도 있고 0.5로 컨스턴트 할 수도 있잖아요. 컨스턴트라 일정하다라는 조건은 1이라는 값으로 일정하다는 것보다는 훨씬 덜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자, 이것하고 왜 관련이 있냐면, 이게 일정하면 보세요. P분의 SP스타가 일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의 변화율이 분모의 변화율하고 같으면 일정하죠. 그죠? 근데 분자의 변화율은 두 개의 곱이에요. 곱의 변화율은 각각의 변화율의 합으로 근사시킬 수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고 근사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뭡니까? 이게 일정하기 위한 조건은 S의 변화율 더하기 P스타의 변화율이 P의 변화율하고 같으면 일정합니다. S의 변화율, 환율 변화율, P스타, 외국 물가 상승률, 국내 물가 상승률. 이거죠. S, 환율 변화율, 외국 물가 상승률, 국내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하고 환율 변화율 간에 이와 같은 등호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는 것은 실질 환율이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하고 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서로 관련이 지어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보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 구매력 평가, 실질 환율을 통해서 서로 관계 고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덜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요게 이제 절대적 구매력 평가를 본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 간에 요 파란색 시선은 명목 환율입니다.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 점선은 두 나라 간의 물가 상승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파이 빼기 파이 스타입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되려면은 이 실선하고 점선이 거의 같이 움직여요. 근데 같이 움직이질 않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 구매력 평가도 잘 성립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느끼면 그게 맞습니다. 그걸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실질 환율입니다. 실질 환율은 뭐라 그랬습니까? SP 스타 나누기 P였죠. 절대 구매력 평가는 이게 1의 값을 가져야 되고요. 절대적 구매력. 상대적 구매력 평가는 1이 아니더라도 어떤 컨스턴트의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뭐 이 까만 선의 움직임을 보면은 뭐 이 1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1의 값이 성립되도록 왔다 갔다 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이제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구매력 평가나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현실에 있어서 성립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적 구매력 평가도 성립이 안 되는데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 수송비용, 무역장벽이나 관세, 여기는 보더 이펙트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역제의 존재, 또 한 가지가 뭐였죠? 가격 차별화, 로컬 커런시 프라이싱. 로컬 커런시 프라이싱이 가격 차별화 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성립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이외에도 또 추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론이 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머리를 좀 써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적 구매력 평가가 성립되려면은 이 실질 환율은 이제 SP 스타 나누기 P를 실질 환율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른다. 이렇게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실질 환율이 컨스턴트여야 된다. 상수여야 된다. 이게 이제 상대적 구매력 평가입니다. 그러면 상대적 구매력 평가를 성립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 실질 환율이 일정한 상수값을 가지지 않고 올라가고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이런 요인들을 우리가 실질적 교란 요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면 그 실질적 교란 요인에 어떤 게 있느냐? 그게 이제 상대적 구매력 평가도 성립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니까. 그래서 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교역제하고 비교역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비교역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아까 이제 우리가 이 물가 수준이든 물가 지수든 이렇게 바스켓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바스켓 안에는 뭐 P 첫 번째 물건서부터 n번째 물건까지 물건이 이제 쭉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의 가격이 P1, 가격이 P2, 가격이 이제 PN 이렇게 가격이 있겠죠. 이 중에서 교역제가 있고 비교역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교역제를 앞에 놓고 비교역제를 뒤에 놓고 이렇게 묶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뭡니까? 교역제를 하나의 바스켓으로 보고 비교역제를 하나의 바스켓으로 보면은 교역제 가격이 나올 거고요. P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PT라고 부르겠습니다. 교역제 지수가 나올 것이고요. 비교역제도 하나의 바스켓으로 하면 비교역제 PN이라고 하는 물가가 수준이든 물가 지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체 물가는 교역제하고 비교역제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바스켓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것의 어떤 물가 지수나 물가 수준을 계산하는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방법을 이제 우리가 쓸 텐데, 우리가 보통 보는 물가 지수 또는 물가 수준을 계산하는 방법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가 보통 계산하는 방법은 P는 만약에 PN하고 PT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의 웨이트가 알파고 이것의 웨이트가 1-알파라면 이렇게 이제 웨이트를 줘가지고 구하는 그런 방식을 보통 쓸 텐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쓰고 내가 잘못했네요. PT고 앞에 PN, PT의 알파, PN의 1-알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아마 알 겁니다. 알파를 가중치라고 할 때, 가중치도 1이고, 이때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그러지? 기하평균이라고 그러죠. 지오메트릭 민이죠, 이게. 이거를 우리가 아리스메틱 민이라고 하는,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지오메트릭 민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지오메트릭 민으로 굳이 물가를 이렇게 썼느냐, 표현을 했느냐? 이거는 계산의 편의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산술평균으로 하면은 더 나가기가 어렵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역제하고 비교역제고 가중치가 알파입니다. 교역제 가중치가. 자, 외국은 미국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교역제 평균 정의했던 가격은 PT 스타, 달러로 표시되어 있고, PN 스타. 그 다음에 가중치는 미국은 교역제, 비교역제 가중치가 우리하고 다를 수도 있겠죠. 베타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 환율이 SP 스타 나누기 P인데, P 스타 대신에 이 표현을 집어넣고, P 대신에 이 표현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Q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 아마 그냥 잠깐 나중에 쉬는 시간이나 이용해가지고 한 2, 3분 보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이 정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왜 기하평균을 썼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써야지만 분모분자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 산술평균으로 덧셈이 있으면 이건 분모분자에 내리고 올리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의미가 없는데, 왜냐면 요거는 그냥 단순히 집어넣은 거에 불과하고요.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생겨요.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은, 요거는 교역제죠. 수출입이 되는 지체인데, 우리나라에서의 교역제 가격. 요거는 뭡니까? 외국에서의 교역제 가격을 환율을 이용해서 원화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 간의 교역제 가격의 비. 요거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교역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교역조건. Terms of Trade. 교역조건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수출제 하나 팔아가지고 수입제를 몇 개를 사갖고 올 수 있는. 요거 수입제잖아요. SP스타. 요거는 수출제잖아요. 우리나라 물건입니다. 수입제 하나를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 물건 몇 개 줘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 줍니다. 이 값이 올라가면 교육 조건이 악화됐다 그러고, 이 값이 떨어지면 교육 조건이 개선됐다고 표현하죠. 이 부분은 교육 조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PT는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제 가격이고, P에는 우리나라에서의 비교육제 가격. 교육제, 비교육제의 상대적인 가격. 이거는 미국에서의 교육제, 비교육제 상대적인 가격.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해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Q가 어떤 충격이 왔을 때 Q가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 실질적 교란 요인이죠. 무엇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 교란을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요걸 변화시킬 수도 있고, 요걸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 요인을 찾아봅니다. 여러 요인이 있는데 다 이번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요인만 먼저 설명하고, 나머지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교역 조건이 변하는 경우. 그러니까 교역 조건 자체가 퍼머넌트하게 변하면은 이 값이 일정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값들이 일정하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퍼머넌트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뭐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유가가 떨어졌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유가는 원유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입제 가격입니다. 교역제면서 우리나라가 파는 거는 뭐 대표적인 게 반도체나 뭐 자동차, 철강 뭐 그렇지만 뭐 아무래도 반도체, 핸드폰 유가가 지금 절반으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만약에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구조적인 현상이라면 이 값 자체가 뭡니까? 절반 정도로 떨어진 상태에서 상당히 오래 가는 거죠. 지금 뭐 이게 뭐 저거에 따라 달라요. 지금 이게 저 예측하는 기관에 따라 다른데 뭐 저기 뭐 셰일가스를 또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게 좀 패러다임 시프트다. 그러니까 셰일가스는 지금 이게 뭐 지금 미국이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미국뿐만 아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중국도 생산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이거는 셰일가스는 뭐 기술만 개발되면 우리나라도 생산할 수 있고 뭐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기술의 문제지 이게 만약에 이것이 이제 만약에 성사가 되면은 전통적인 원유 크루드 오일은 이거는 이제 상당 기간 동안 값어치가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이제 뭐 일부 또 IB 소시에테 제너럴이나 이런 데서는 또 이게 뭐 하반기에는 다시 그 셰일가스의 생산이 줄어들고 뭐 크루드 오일 그래서 값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뭐 이건 아직 모르지만 하여튼 뭐 구조적인 아주 오랫동안 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3년, 5년 뭐 그 이상도 지금 저유가를 예측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상당히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하나의 변화가 될 수가 있고 뭐 그 이외에 이제 몇 가지 요인이 더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